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구재단에서 금요일에 과학 터치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찍는 X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도시 광주에서 우리가 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X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그렇죠. 엑스레이 어디서?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가면 숨 참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쫙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거죠.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많이 경험하는 데가. 그렇죠. 공항에 가면 이렇게 짐 검색대에서 우리가 X선을 통과하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속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X선이 물질을 투과할 때 흡수되는 X선이 물질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따르기 때문에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소장농 여인의 머리예요 라고 붙여져 있는 그림이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잘 아셔요? 반고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137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인데, 이렇게 아직 안 보였네요? 여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바탕에 지금 이런 그림이 나타난 겁니다. 이 그림 혹시 생각나는 그림 없으세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우리가 어디요? 저기 조학생, 노란 손든 학생, 이 그림 보니까 반고호의 초상화가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었어요. 반고호의 초상화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반고호가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아서 이 캔버스를 여러 번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그렸던 그림의 위에다가 덧그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 바로 엑스레이가 이렇게 숨겨진 층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가짜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고 바로 안쪽에 위에다가 페인트를 다시 칠해서 그려서 안 보였지만 X선을 보니까 안쪽에 투과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고의 다른 그림들도 이런 안쪽에 다른 그림이 있는 경우를 사람들이 또 발견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 X선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X선으로 지금 저렇게 그림 속의 그림을 보았는데 물질 속의 구조가 우리 알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물질은 원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분자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궁금한 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작은 세계, 자, 원자는 얼마나 크기를 가질까? 네, 원자는 그 작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더 짧은 빛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의 두께를 재려고 해요. 그럼 머리카락의 두께를 무엇으로 재면 좋을까요? 자, 좋아요. 자, 자가 우리가 보통 재고 있는 미터자 가지고 가면은 잘 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잘 잴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잘하네요. 마이크로미터. 또 다른 거? 나노미터? 자가 있나? 자는 없네. 나노미터가 너무 조그매서. 버니어 캘리퍼스 그런 걸로 잴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운동장을 잰다, 운동장의 넓이를 잰다 그러면은 마이크로미터 가지고 가면은 재기가 힘들잖아요. 큰 줄자를 가지고 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적당한 크기를 재기 위해서는 빛을 이용해서 재더라도 그 빛에 여기 바로 짧은 빛이라는 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장을 아주 짧은 X선이 필요하고요. 이 X선의 파장이라고 얘기하면 나노미터보다 작은 옹스트롱,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와 원자의 간격이 보통은 수 옹스트롱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나노미터의 몇 배, 3에서 5, 이 정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X선으로 그 간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사진인데 여기는 선명하게 보이고 여기는 어때요? 흐려요. 왜 그럴까? 네, 거기. 네, 아주 잘 설명하려고 노력해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잘 정렬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일반 X선은 보통 우리가 가슴 사진을 찍는 X선은 일반 X선에 속하는데, 이런 X선은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결맞음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결맞은 X선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릴 큰 방사광 가속기나 X선 자유전자 레이저라는 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X선인데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일반 X선은 우리가 가슴 사진을 찍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보통 손전등을 켜면 빛이 모든 방향에 다 퍼져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X선에서도 이런 특성을 얻을 수 있는 X선이 가능해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개별적이고 또 아주 국부적으로 자세한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여기 마치 한 명 한 명의 사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고화질의 단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보여줄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렇게 정렬이 잘 된 빛으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스페클이라고 영어로 썼는데 바로 물질의 그 각각의 원자가 다 그 빛을 맞아서 그 물질의 정보를 유지하고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지문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잘 활용하면 바로 우리가 결맞은 X선 촬영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고 작은 물질의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X선을 촬영을 했을 때는 이렇게 평균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에 X선을 이용하는 정보, 평균화된 정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더 고도화된 빛을 이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3차원의 입체 지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예를 제가 보여줄까 합니다. 혹시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선으로 쓰고 있는 광원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가 이 X선 튜브가 바로 1895년에 렌트겐이 X선을 처음 발견했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X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센 X선 튜브가 필요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60년에 걸쳐서 이쪽에 X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자를 발생시켜서, 음극에서 전자를 발생시켜서 양쪽에 높은 전압을 걸어서 X선을, 그러니까 전자가 양극에 딱 부닥치는 순간 X선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좀 더 많은
빛을 내기 위해서 이 양극을 돌리는 역할을 했던 튜브가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생긴 X선은 굉장히 한계가 많아서 그 이후에 1960년대부터 입자 가속기로 쓰는 큰 시설에서 X선을 얻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방사광 가속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2009년쯤에 이렇게 굉장히 큰 장비죠. 한 1kg가 넘어요. 이렇게 넘는 X선을 계속 전자를 가속시켜서 발생시키는 X선 자유전자라는 시설을, 자유전자 레이저라는 시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연구는 이런 시설 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자, 여기에 제가 광원의 발전에 맞춰서 X선 튜브는 바로 렌트겐이 처음에 발견했던 이게 부인의 손이에요. 부인의 손에 반지가 낀 거가 보이죠? 자, 만약에 요 회전 양극으로 이 사진을 찍었다면 요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이죠? 여기 손끝에 뼈도 보이고, 그렇죠? 조금 더 센 빛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혈류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자유전자 레이저라는 거를 이용하면 바로 바이러스를 측정해서 이렇게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큰 시설 어디서 누가 만들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방사광 가속기나 X선 자유전자 레이저라는 큰 대형 시설은 회사나 개인이 만들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 대형 시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 보통 많은 대학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보여줬어요. 연구실의 장비라는 건 보통 방 한 칸 정도의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 대형 방사광이다 그러면 얼마나냐면 축구장 10개 크기 정도 돼. 수백 미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설이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이런 연구실에 있는 X선 장비는 기본적으로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처럼 아주 미세 구조나 아주 빠른 초고속 그런 거는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접근성은 어떠냐? 내 연구실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쓰고 싶은 때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큰 시설에 여러 사람이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계획서를 쓰고 심사를 통과한 후에 빈타임이라는 걸 받아서 내가 일정한 시간에 가서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어떤 큰 대학도 이렇게 짓기는 힘들다는 거죠. 대학이나 또는 뭐 개인은 당연히 못하고 대학이나 기업에서도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큰 거대 과학은 국가가 투자하고 또 공공 인프라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포항에 3세대 방사광 가속기, 그래서 PLS2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가 선형 가속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처음에 아까 튜브에서처럼 전자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 끝까지 계속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크게 전압을 걸어서. 그럼 얼마나 가속이 되냐면 이 포항 가속기는 3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고 가속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여기 저장링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장링 안에 들어가서 저장링 안을 돌려고 하면 거기에 커다란 자석을 대가지고 방향을 바꿔주게 돼요. 방향을 바꿔주는 순간 빛이 나오게 됩니다. X선 빛은. 그래서
그렇게 나온 X선 빛을 여기 저장링에 도는 빛을 저장링에 돌아가게 하려면 자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접선 방향으로 X선은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X선을 쓰기 위해서 빔라인이라는 걸 짓게 되고 빔라인은 광학적인 그 구성을 광학 장치들을 구성해서 그 X선을 잘 쓰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 가속기에는 이렇게 빔라인이 대개 35개 정도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35개의 실험이 연구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줬던 X선 자유전자 레이저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항에 있어요. 포항에 8XF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깨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X선에 비해서 100경배가 밝아요. 100경배. 상상도 안 되죠. 경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밝고 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1km예요. 그리고 이 시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에 세 번째로 됐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가 어디에서 됐냐 하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 슬렛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선형 가속기를 입자 실험을 했던 선형 가속기를 X선으로 바꾼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자, 이 미국이 했으면 또 어디가 해야 될까? 어디? 아시아. 좋아. 중국도 할 수 있지. 그다음에 어디? 일본. 네. 그래서 좋았어. 러시아는 아직 하려고 해. 그래서 두 번째 일본이 했습니다. 일본이 사클라라고 이름 붙여서 했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고. 그럼 또 우리나라까지 했는데 어디가 해야 될까? 네 번째는 유럽이에요. EU 연합. 그래서 EU 연합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함부르크에 EU가 한꺼번에 지었는데 또 스위스는 따로 우리도 하나 짓겠어. 그래서 다섯 번째로 스위스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또 거의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가속기, 방사선 가속기에 비해서도 10억 배 이상 밝은 빛이 또 굉장히 그 빠른 연구를, 빠른 동력학을 볼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 X선 자유전자 레이저라는 걸 왜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까지는 다 크기를 조그맣게 한 거를 봤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시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지금 말을 타는 승마하는 사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을 탈 때 말을 경주를 하거나 승마를 할 때 말의 네 발이 다 땅에 한 발씩은 닿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사진을 이게 이제 1878년에 말 연속 사진을 찍는 기술이 나온 거죠. 초고속 카메라가 돼서 말이 달리고 있는 사진을 딱 봤더니 어떤 걸 봤어요? 말이 달리고 있는데 발이 다 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달리고 있을 때 한 발은 땅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네 발이 동시에 다 떠 있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요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굉장히 빨리 찍는 초고속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원자의 세계는 더 빠르겠죠. 원자의 세계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X선 자유전자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물질의
원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면 바로 fem토초 단위의 찰나의 카메라가 필요한 거예요. 아, fem토초는 또 뭘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m토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 혹시 fem토초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네요.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fem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5승초예요. 근데 그거 감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잡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천조분의 1초예요. 아, 그 천조분의 1초가 얼마나 작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주 전체 나이가 138억 원이 아니 8억 년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 나이에 현재 비교했을 때 30초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1초일 때 1fem토초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얼마나 작은 시간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상조차 하기 불가능한 아주 짧은 시간에 화학적인 반응이나 물질의 어떤 그 움직임, 물질 내의 원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4세대라고 얘기하는 X선 자유전자를 이용해서 원자가 결합하고 끊어지고 그런 과정 전체를 동영상처럼 찍고 싶다. 그게 바로 연구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음, 물, 기체, 그죠? 수증기. 그렇게 변화된 상황을 우리는 끝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얼음에서 물로 갈까? 어떤 아톰이 어떤 원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지? 그 아까 X선 자유전자에서 나오는 X선 펄스는 펄스가 10의 10 내지 20 fem토초의 펄스를 갖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10 fem토초의 X선 펄스가 연속적으로 오는 시간이 조금 더 간격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봅니다. 레이저로, 레이저빛, 레이저도 역시 수십 fem토초의 펄스를 줘서 이 물질에 딱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레이저로 물질을 때려서 화학 반응이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 fem토초 후에 X선 펄스로 사진을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브라고 하는데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fem토초 이후에 이 X선을 딱 조여주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사진으로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레이저로 물질을 때린 후에 그 fem토초 이후에 물질이 어떻게 바뀌는구나를 사진으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지된 사진에서 초고속 원자에 대한 것을 영화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 반도체에서 빛을 받아서 만약에 고체가 액체처럼 이렇게 구조가 막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영화로 찍을 수 있는 측정 기술이 되겠고 그런 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보지 않고 끝만 보지 않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원자가 진짜 변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더 좋은 소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설계를 하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빨리 측정하는 그 fem토초의 X선이 뭘 측정하는지 봤는데 잠깐 그 X선 전체가 우리가 어떤 거를 도대체 연구하지? 조금 보고 갈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X선을 이용해서 방사선 가속기에서 나오는 그 X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19일 때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딱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바이러스의 구조하고 신약하고 모양이 잘 맞아야지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mRNA 백신 설계가 가능하고 금방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꼭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신약이 바로 차세대의 표적 신약이라는 것이 아까 단백질의 구조하고 신약의 그 모양이 구조가 딱 달라붙어서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지 보려면 바로 어느 위치에 결합하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해서 부작용이 없는 신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방사강을 이용한 구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또 그 초미세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 특히 그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가 전부 다 미래 산업의 나침반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초미세 반도체에서 반도체 회로망을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거를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하는 상태에서 투시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차세대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설계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전기차에 쓰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이제 충전, 방전할 때 리튬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또 화재 위험이 없고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해서 설계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지, 잘 알아야지 바로 미래의 설계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바로 제가 어떤 연구하는지를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해요. 자, 우리 핸드폰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근데 핸드폰의 끝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긁히지 않도록. 또 우리 많은 경우 플라스틱 컵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분자 레벨에서는 우리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보면 사실은 이렇게 분자가 나노 돋보기라는 게 바로 X선으로 보면 사슬들이 끊임없이 얽히고 움직이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춤추는 고분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고분자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하면 더 튼튼하고 유연한 디스플레이 코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결맞은 X선이라는 걸 써서 바로 이렇게 현미경으로는 잘 못 봐. 현미경으로는 마이크로미터의 머리카락은 볼 수 있는데 나노 못 봅니다. 나노미터의 크기는 못 봐요. 그래서 아주 이 나노 입자들을 아까 X선을 쏘여가지고 회절 패턴은 조금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산란이 되는 그런 패턴들을 잘 분석해서 이미징을 해서 안쪽에 이 나노 파티클 안에 있는 안쪽에 어떻게 원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디가 많이 당겨지고 어디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서 3차원의 입체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요사이 그 미세먼지가 오고 환경 문제가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촉매를 써서 배기가스를 정화하고 또 수소를 생산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이렇게 쓰는데 이 촉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아주 금속의 나노 입자 또는 이렇게 기공이 많은 물질의 요 기공 안에다가 금속 입자를 그쵸 나노 입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촉매로 사용하는데
이 촉매가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촉매 활동을 할 때 원자 간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바로 X선 그 연구를 통해서 정확히 찾아내고 그 찾아낸 지점을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연구는 아까 제가 굉장히 빠른 X선 자유전자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렇게 금 방막이에요. 레이저를 쬐어주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녹는데 이 녹았던 금의 이 표면에서 바로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금이 녹아내리는 최초의 순간을 포착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반도체 칩으로 쓰고 있는 그 메모리 칩인데요. 여기에 상변화 물질이에요. 영어로 쓰여 있긴 한데 상변화 물질인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이란 원자들이 아주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유리같이 상황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0,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저항이 1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0과 1에 따라서 실제는 어떤 정보를 보내고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메모리 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USB, SD 이런 메모리로 쓰고 있는 이런 소자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지웠다가 다시 저장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 아까 보여줬던 X선 자유전자 레이저를 이용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기에서 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 아주 신기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요사이 양자소자라는 게 많이 신문에도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다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2D 물질이라는 건데 여기는 바로 레이저를 아까 강력한 레이저를 쪼여줬더니 이 원자층이 용수철처럼 띠용띠용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이 진동을 하게 되고 이 진동을 하는 아주 미세한 떨림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미래 세대의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열전소자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 소자가 되는데 이런 소자들을 개발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연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이런 그 연구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바로 그렇게 큰 시설에 가서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보고 또 빨리 변하는 것을 영화처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실험 기법을 설계하고 장비를 구축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그 큰 방사능 가속기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이름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초고속 복합 회절 이미징이라는 기법을 새로 만들었고 그 만든 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8XFL이라는 시설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험 장비가 있고 실험 장비 안에 이제 시료 물질을 여기다가 장착을 시키고 또 어떤 시료들을 장착시키고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계해서 구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축했던 실험 장비는 저희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쪽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사용하게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 시설은 공개돼서 이런 쪽의 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구축해서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나중에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썼어요. 자, 이게 나 좋은 교수님의 지금 발표를 들었더니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혁신이 되기까지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빔타임이라는 거 어떻게 봤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질문을 위대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딱 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이 어떻게 변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기에 그 계획서를 써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근데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에 심사를 거쳐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빔타임의 프로포저를 낸 거에 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빔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보통은 한 일주일쯤, 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일주일쯤 데이 나잇으로 밤낮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어낸 귀중한 실험 시간에 이제 막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해갖고 우리 정말 혁신적인 발견을 했다 하면 논문을 내고 또는 이것을 산업적으로 응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연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 금요일의 과학 터치를 우리가 지원해 주시는 연구재단에서 우리가 이런 연구비를 받게 되고, 그 연구비는 이제 국가가 연구재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지원 체계가 바로 이러한 그 연구 여정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다 아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장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비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자,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포항의 8XFL의 장비인데 보세요. 여기 다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아까 보여드렸던 노란 벽이 있는 그 실험 시설인데, 거기에도 여기 중국 사람, 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실험도 하고요. 여기는 영국의 장비고 여기는 일본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설도 같이 가서 우리도 외국에 가서 실험하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실험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스탠포드, 미국의 스탠포드에 있는 슬랙 연구소에 제일 처음 엑스레이 그 자유전자 레이저 시설인 LCLS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공동 연구자들을 같이 다 협력을 해서 이제 그 빔타임을 얻었을 때 실험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했던 결과를 또 우리는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또 그 국제학회에서도 그 의장으로 일하면서 또 많은 그 연구 결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람들을 같이 실험하기도 하는데, 이제 장비는 어떤 걸 쓰나, 이게 도대체 어떤 장비인가 한번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여기를 만들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요 장비는 회절기라는 그 어떤 시료를 어떤 각도로 다 마음대로 옮기면서 바꿔주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여기 그 PLS2라는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있는 거고요. 아까 그 X선 자유전자 레이저에 아까 노란색으로 보였던 거 말고 또 다른 스테이션, 이게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이아몬드의 그 실험 장비이고, 다이아몬드는 영국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포톤 소스라고 하는 미국의 또 큰 가속기 있고, 아까
그 스탠포드에 있는 LCLS라는 미국에 있는 장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의 유럽 EU 연합에서 만든 그런 장비,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방사능 가속기인 페트라 3 독일의 장비, 또 사클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장비,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의 연구는 국내 시설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계에 5개가 있는 엑스레이 자유전자 레이저라는 것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빔타임 신청하고 우리가 어디든지 실험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고, 또 좋은 뉴스는 바로 우리가 그 방사능 가속기에도 포항에 있는 거 말고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북 오창에 짓고 있는데요. 2030년에 완공이 될 거고, 이 방사능 가속기는 아까 여러 개의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품질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할 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빛의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3세대 방사능 가속기도 있고 4세대 방사능 가속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큰 그 X선 자유전자 레이저도 있고, 그래서 그 세 개를 갖춘 몇 개 중에 하나? 세계의 몇 개 중에 하나가 될까? 5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X선 자유전자 레이저가 도대체 세계에 5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3개를 갖춘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추게 되면 좀 더 차세대 신약 또 산업이 굉장히 아주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요람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웹페이지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름이 코리아 4GSR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름을 공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들었던 우리 학생들이 이거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공모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가가 이렇게 큰 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기초과학에 큰 투자를 한 게 될 거고, 이런 투자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예로 보여드렸던 코로나19에서 우리 스파이크 단백질 3차원으로 딱 그 이미징을 해서 구조를 알아내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빨리 백신을 설계해서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전기차에 쓰고 있는 배터리가 충방전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붕괴 원인을 규명해서 좀 더 오래가고 안전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차세대 반도체에서 초미세 나노 결함을 분석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의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X선은 단순히 물질을 보는 것에 넘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을 혁신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거대한 빛을 움직이는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대형 시설이 중요하지만 거기를 움직이는 거는 역시 바로 우리와 같은 새로운 호기심을 품은 학생과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학자들과의 국경을 넘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장비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만 고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시설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시설을 만들면 우리나라도 같이 가서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이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재단 같은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과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움직이는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숙문초등학교 4학년 신지우입니다. 이제 그 X선이 우리 생명체에 약간 유해되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원들이 좀 해가 가지 않을까요? 네. 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X선을 직접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보여주었던 빈 라인이라는 거에도 X선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여기에 배지를 통해서 어떤 X선 노출이 있으면 다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안전 조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방사능 가속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연구했던 사람들은 보통 그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보다 조금 안 받아요. 영향을 레디에이션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잘 지켜야 되긴 하는데 보통 때 그런 방사선 안전이 굉장히 철저하게 유지되고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ම් 초등학교 4학년 조봉석입니다. X선이 가장 강력한 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울로 반사시킬 때마다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센 에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쓸 수도 있나요? 3분 초 후에 찍는다고 했었는데 원자를 확대해서 원자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을 X선으로 찍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잘 이해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X선이 가장 강력한 빛인데 그거를 반사시킬 때 센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냐? 이제 이게 X선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X선이 나와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열 에너지나 다른 빛이 나오긴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방사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X선을 가지고 다닌다 불가능. 그 다음에 X선을 가지고 다니는 X선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X선이 강력하면 거기에서 다른 빛이 나올 수 있는데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응용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fem토초에 저기가 fem토초인데 원자를 찍어서 그 원자 안에서 바뀌는 것보다는 X선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X선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X선보다 더 강력한 감마선 이렇게 가면 볼 수 있겠죠. 네. 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질문은 안 했지만 같이 연구된다면 다른 나라 사람이 먼저 논문화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논문은 같이 일했기 때문에 같이 내게 됩니다. 네. 네. 같이 공동 연구가 되겠죠. 원천천 3학년서 유민입니다. 나아가 이 기술로서 블랙홀을 또한 관찰이 가능하게 될까요? 아, 네. 여기 좋은 질문인데요. 블랙홀의 그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그 빛이 여러 종류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X선 영역을 그 관측함으로 해서 또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X선을 발생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 빛 에너지에 따라서 빛이 여러 종류의 빛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X선 영역을 관측함으로써 또 새로운 그 블랙홀 형성의 과정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초 2학년 주승현 학생입니다. X선은 의학이나 우주 반도체에 큰 도움을 주는데 유행성은 없나요? 어떻게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질문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바로 X선은 우리 병원에 가서 찍을 때에도 아주 짧게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찍어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우리만 짧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성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보통 X선 할 때 그래서 직접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다른 학생의 질문에 대답했는데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장비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보통 X선을 이용한 실험을 할 때에는 X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장비를 미리 설치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를 서치한다 그러는데 안쪽에 아무도 없는지 다 확인한 후에 아까 보여주었던 빈 라인이라는 거를 닫고 안전하게 나와서 아무도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X선이 들어오게 하고 모든 실험은 컴퓨터로 바깥에서 해요. 바깥에서 모터를 이 방향으로 가라, 측정해라 이렇게 다 바깥에서 컴퓨터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X선에 사람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까 보여줬던 연구들은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세병차 포모 김혜리입니다. X선이 통과가 안 되는 것들도 있나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런 물질을 따로 만들어서 통과가 안 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물질 있는 거를 확인하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X선도 이제 그 에너지가 달라요. 파장이 에너지가 달라서 굉장히 큰 X선은 더 투과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한데요. 대부분 그 X선은 물질에 전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원소 번호가 높을수록 투과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보통은 이런 차폐로 납을 많이 쓰고요. 텅스텐 이런 그 번호가 높은 중금속들은 투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폐 물질로는 납이나 텅스텐 이렇게 원소 번호가 높은 중금속들을 쓰면요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폐 물질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송정 서초등학교 5학년 김미적입니다. X선보다 파장이 짧은 선이 있나요? 그거 있다면 X선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네, X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선을 감마선 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더 짧은 파장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파장들을 쓰면 또 다른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빛들을 잘 아까 보시는 것처럼 X선 광원만큼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빛을 발생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초등학교 김영도 김하린 아빠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먼저는 TV를 보고 이제 그 대학 교수님이 설명하는 이제 그 임신 초창기에 태아의 임산부의 배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또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 정반대로 찍어도 된다는 식으로 무슨 납 보호대를 대면은 찍으면 안 된다는 거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봤는데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관계가 된다면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잘 읽어보시면요. 어쨌거나 X선이 투과할 때 물질과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게 결국은 뼈가 나타나고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달라서잖아요. 그런데 태아는 같은 경우라도 굉장히 그 X선의 영향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납 보호대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납 보호대로 태아를 막고, 거기가 바로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납은 X선을 투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약간의 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납 보호대로 태아를 막는 게 아주 잘 막지 않으면 X선이 투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그분이 말했던 거에 핵심은 납 보호대로 태아를 막고 촬영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막느냐, 잘 막았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이 되긴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손주 학부모인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X선이 만약에 바닷속을 통과한다면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바닷속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물과 뭐 소금 이런 그 물질들이겠죠. 그래서 답은 예스입니다. 투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다를 그러면 X선을 가지고 가서 뭔가 투과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X선이 그렇게 강력한 X선은 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다로 가져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바다 속에 있는 물질이나 뭐 생물체나 뭐 어떤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바닷물에 있는 생물체를 가지고 와서 그 시료에 맞게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거기 물 속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싶다 하면 원칙적으로는 물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할 때 사실은 그 우리 청중들이 보통은 중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들이 좀 있다 정보를 듣긴 했는데, 와서 봤더니 훨씬 더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약간 제가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력도 좋고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오늘 사실 비가 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좀 더 밝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와주신 그 학생분들 또 학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